박성명의 이슈펀치. 박성명의 이슈펀치. 오늘이 화요일 11월 26일 지금 생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개인 일정 때문에 조금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오늘은 11월의 마지막 주 화요일, 바로 이슈 초대석입니다. 지금 가운데 아주 멋진 분이 앉아 계시죠. 저희들 아주 귀하게 자리를 모셨습니다.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의 최진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을요. 모시기가 워낙 어려워서 시간도 조정도 하고, 또 방금 들어보니까 이 오시기가 엄청 어려웠다고 그냥 밖에서 헤맸다고 말씀드려서 예, 미안하고도 고맙습니다. 세명대학교 이상희 교수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희 교수님 잘 찾아오셨죠? 네, 최진 원장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무슨 말씀? 제가 영광입니다. 예. 왜 그러세요? 자, 오늘은 주제가 최진 박사님을 오셨기 때문에 비슷한 주제, 요즘에 아주 그런 주제를 가지고 상당히 부각되는 인물이라서 저희가 아주 어렵게 모셨는데, 21대 총선 제3지대가 뜬다. 진짜? 그런 제목으로 우리 최진 박사님 모시고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성명의 이슈펀치는 좌파 우파 이념대결 구도를 이미 청산해버렸습니다. 여당 야당 그 구도에 우리는 휘둘리지 않습니다. 오직 아래에 있는 국민의 눈으로 정치 현상을 보려고 합니다. 그 국민의 눈에서 볼 때 21대 총선에 제3지대가 뜬다고? 또는 뜰 수 있다고? 그래? 그러면은 최진 박사님 모시 한번 들어봐야지 바로 모신 겁니다. 그래서 자, 우선 이 최 박사님은 방송이나 이 강연에서 아주 익숙하신 분이고, 또 지금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또 사회심리학, 정치심리학에도 대가십니다. 그것도 한번 들어봐야 될 텐데 오늘 그 주제가 조금 아니라서 정말 그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요. 그 전문가이시고요. 최근에 한 토론회에서 이 최진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1대 총선에서 개혁적인 제3의 중도 정당이 성공할 가능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높다. 중도 개혁 정당은 그동안 여러 차례 시행착오를 거쳐서 정치적인 학습 효과를 거두었고, 표 개선을 노린 야당이 아니라 좌우 격돌에 실망한 다수의 대중들이 주도하기 때문에 내년 4월 총선 과정에서 개혁적인 중도 빅텐트 출범과 함께 중도 바람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 하신 분입니다. 사실이죠? 네, 맞습니다. 네. 예. 어떤 뜻입니까 이게?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제 생각이라기보다는 네. 민심의 흐름을 네. 제가 정리해서 제 입으로 사실 전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근데 오늘 좀 약간 제가 놀란 게 저하고 사실 이 주제, 오늘 주제 의논을 전혀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예, 그냥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서 저한테 통보를 하신 건데, 네. 어떻게 이렇게 제3지대라는 아주 중요하고 임팩트 있는 주제를 선정했는지 저는 참 놀랐어요. 요즘 현안들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총선을 앞두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러나 자칫 사람들이 간과하기 쉬운 그렇죠. 제3지대 이 부분에 대해서 딱 주제를 선정을 하셔서 마음에 드신다. 예, 마음에 들기도 하고 참 역시 프로는 좀 다르구나. 저희 진행자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천재일보가 준비하고 있는 박성명의 이슈펀치라고 합니다. 이슈펀치. 네, 가끔씩 나와주셔서 역시 이슈를 펀치하는 거 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바로 이 대목 때문에 우리 이 스태프진들이 모여가지고 또 우리 이상희 교수님도 적극해서 최진 박사님을 모시자 해서 오늘 날짜를 딱 잡았는데 잘 됐습니다.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21대 총선이 지금 140여일 앞으로 다가왔죠. 그런데 아직 총선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누구도 큰 소리 못 칩니다. 140일. 얼마 안 남았네요? 아닙니다. 한국 정치에서는 엄청 긴 시간입니다. 엄청 긴 시간입니다. 또 선거의 룰도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지금 국회에서 이번 주 다음 주 또는 전국국회 끝나자마자 바로 등등 지금 얘기가 많은데, 아무튼 게임의 룰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고, 특히 연동형 비례제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몇 가지 흐름은 우리가 한번 짚어볼 수 있죠. 이 대목에서 첫 번째, 민주당이 전반적으로 우세한 분위기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인 거죠.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는 과반 자신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우세한 분위기도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입니다. 140일 뒤는 모릅니다. 두 번째로 자유한국당은 내부에서 총선 참패론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 거죠. 참패론. 그래서 당 지도부 물러나라. 안 된다 하니까 물러날 수 없잖아요. 그리고 황교안 대표는 길거리로 나가서 밥을 안 드시고 계십니다. 그런 상황인 것이죠. 총선 참패 분위기가 먹구름처럼 지금 들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민주당이 앞서고 자유한국당이 뒤로 밀리면서 제3지대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 관심을 어떻게 모아서 엮어서 잘 버무려서 총선의 상품으로 딱 내놓느냐, 이것이 이제 관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최재인 박사님이 앞서 국회 토론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고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11월 7일입니다. 그래서 인정을 하셨고 바로 그런 분위기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자, 우선 최 박사님, 네. 이런 흐름이 내년 총선뿐만이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2022년 대선까지도 관통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네. 이제 이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제3지대 흐름을 요구하는 민심은 훨씬 더 강해지고 또 확대된다고 봅니다. 아, 네. 그건 시대 흐름이라고 봅니다. 아, 네. 저는요, 최근에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 좀 사석에서 좀 농담으로 물어봅니다. 당신 좌파야? 그럼 아니라고 그래요. 그럼 우파야? 그러면 아니라고 그래요. 중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예. 물어봐요, 제가. 좌파예요? 우파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잘 쉽게 대답을 못 해요. 그러나 신문 방송을 보면은 온통 아시다시피 좌파 우파 대결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굳이 보수 진보 표현을 쓰는데 요즘 온통 좌파 우파가 아예 일반화돼 있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아시다시피 요즘처럼 양극단으로 쫙 홍해바다 갈라지듯이 갈라진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보면 뭐 평화 무드가 됐다고 하지만은 남과 북이 갈라진 거 여전하고 그 다음에 또 좌파 우파 보수 진보 쫙 갈라졌죠. 여야 쫙 갈라졌죠. 이게 갈라진 게 너무 심해요. 이런 양극단의 정치가 심하게 충돌을 하면서 벌써 1년, 2년 반이 넘어갈 이런 시점에 국민들은 완전히 식상이 있다. 그러니까 보면 지금 뭐 극단의 대결이 모인 사람들이 거리에 수십만이 모였다, 심지어 100만이 모였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나가지 않은 사람이 그럼 몇 명입니까? 4,900만입니까? 5,000 몇백 명입니까? 네. 절대 다수는 마음속 깊이 양극단의 정치에 대해서 심한 혐오감을 갖고 그렇죠. 뭔가 새로운 제3 물결, 제3 지대가 이건 아니다. 예, 그 심정이 가득 그 화산 속에 마그마 있죠? 네. 마그마처럼 끓고 불불불 끓고 있다고 보는 거죠. 4월 15일 선거 때 폭발한다. 예, 그렇다고 봅니다. 네, 정말 좀 인상부터 아주 강하게 넣으셨는데 이상희 교수님도 그 인상이 탁 들으면서 뭔가 좀 공감하는 분위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 저도 뭐 제가 주장하는 일론하고 우리 최진 원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거의 뭐 똑같습니다. 그래서 적극 추천해 주셨구나. 아, 알겠습니다. 네. 거의 똑같습니다. 뭐 시장의 변화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의 변화라는 것은 뭐 굳이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지금 뭐 양극단의 정치적 상황에 있어서 국민들이 패닉 상태에 들어갔다고 봐야 됩니다. 네. 정치에 대해서. 그래서 이 극단의 정치에 여기에 너무 식상하다 보니까 당연히 중도화 현상이 생기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시장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중요한 게 그동안 뭐 레드 컴플렉스다, 이념적 대결이다 이런 것이 고착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느 때부터인가 이념 시장이 점점 퇴색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세계적 민주 시민들의 정서의 변화와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떤 뭐 이념과 이데올로기보다는 과연 저 사람이 내게 또 저 정당이 내게 어떤 이익을 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정당도 굉장히 실용적으로 변한다. 정치도 앞으로 실용적으로 변할 것이다. 그것이 굳이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면 중도화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최진 박사님 주장하시는 거하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일치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야, 네. 저희 지금 박선명 20번째 오늘 찰떡궁합으로 아주 콜라보레이션이 완벽한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지금 서구 정치는 2차 대전 이후에 이념을 중심으로 정당이 발전되어 왔었죠. 그래서 이념적으로 좌파 우파가 충돌도 하고 대결도 하고 또 화합도 해가면서 중도 쪽으로 좀 지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21세기가 되면서 좌파 우파의 이데올로기나 이념으로 담을 수 없는 이슈들이 터지면서 기존 정당들은 기득권 정당화 되어버린 겁니다. 말 그대로 공무원이 되어버린 겁니다.
국민들이 폭발하는 사회 이슈에는 다 침묵해버리고 내가 모른 체 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국민들은 시대에 뒤처지는 것이고 정치는 뭐 하는 거냐 하더라도 정치인들은 뭐 우리 뭐 다음 선거하면은 1당 될 텐데 뭐 아니면 뭐 못해도 2당은 될 텐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판이 갈리고 있는 겁니다. 서구 정치도 이제 그런 판이 좌파 이념 대결의 종지부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고 기득권 정당도 무너지고 있다는 말씀을 이상희 교수님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우선 최 박사님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는 좀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이런 뭐 보수 뭐 통합 또는 보수 대통합 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보수 대통합은 자유한국당이 키를 쥐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잘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잘 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한테 뭔가 좀 감동 같은 게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보수 통합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필수 전제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박근혜 그림자를 지우기, 없애기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친박 청산이 명실상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네. 지금 물론 친박계라든지 자유한국당 내에 박근혜 대통령 지지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요 이후 예하를 막론하고 일단 국민적 심판이 끝난 상태입니다. 끝났죠. 그럼요. 그때 보면 보수 세력도 보수적인 언론도 TK도 그리고 친박의 상당수 의원들도 탄핵에 사실 찬성한 그리고 그 흐름에 함께 합류했던 사람이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국민적으로 끝나버린 이 상황에 대해서 다시 이거를 부활을 시킨다. 그리고 탄핵 무효다. 그러면 국민들의 탄핵의 전체적인 행동 자체가 무효다. 최 박사님 잠깐만 요 마이크가 빠진 거 아닙니까? 네, 제가 예, 마이크가 빠졌죠. 네, 됐습니다. 이제 됐습니까? 됐습니까? 예. 요거를 말씀하시면서 그냥 강하게 탁 치다가 요걸 빼버렸습니다. 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은 생방송으로 보고 계십니다. 최진 박사님이 마이크를 빼는 것까지도 생방송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큐하겠습니다. 네. 예, 흥분해져서 네, 마이크를 요거는 쳤습니다. 조금 조심해 주시고요. 예, 그래서 그런 친박에 대한 뼈를 깎는 자기 쇄신이 있어야 보수 통합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이제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뭐 이상희 교수님 항상 주장했던 대목이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네. 첨언을 해드리라면은 아주 정확하게 보셨는데 박사님께서 이게 최장직 교수가 쓴 양손잡이 민주주의 이 얘기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와 있냐 그러면 이런 거죠. 소위 이야기한 촛불 집회, 그다음에 그 광화문 광장의 국민적 혁명 이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순수한 진보 세력만 나타났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보수 중도 진영이 거의 20% 이상이 참여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도 참여를 했고 결국 촛불 혁명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진보의 전유물이 아니고 많은 스펙트럼이 같이 연대한 그런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 통합에서 박근혜 지우기가 굉장히 힘든 점들은 이 부분을 강하게 주장하면 할수록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여기에 배치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예. 반대적인 입장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가능하겠냐는 것이죠. 네. 일단 광장에 나갔다 그러면 자기 모순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기 부정이 되는데 여기에 박근혜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탄핵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들이 굉장히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지우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수 통합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박근혜 지우기를 자꾸 강요를 한다 그러면은 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뭐 탄핵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라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통합 자체가 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네. 네.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수 대통합하고 제3지대론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물론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중심이 돼서 보수가 비슷한 통합하는 세력끼리 겁니다. 하는 게 보수 통합인 거고 그렇습니다. 합리적인 개혁적인 세력들이 모여서 만드는 게 제3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다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 더 붙이면은 황교안 대표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키를 움켜쥐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이 적당하게 대표 자리 보선하고 적당히 성공해서 총선에서 이기려고 한다면 이거는 그야말로 보수 대통합 미래는 없고 예, 본인의 대표직을 포함해서 주류가 과감하게 놔버린 산화할 각오로 달려들면 그건 대통합의 기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으려고 하면 사는 거고 살려고 하면 죽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박 박사님? 진보는 고집에 죽고
보수는 이익이 죽습니다. 아, 그런 말이 있습니까? 금방 생각나는 말인데. 금방 만든 그러니까 명언이네요. 금방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수 진영이 이익에 굉장히 박다봐야 됩니다, 사실상.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왜 지금 뭐 그렇게 세포 분열을 하겠습니까? 세포 분열하는 이유가 총선에 염두에 두고 이게 지분 확보거든요. 예. 아픈 대목입니다. 예. 황교안 대표가 지금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또 자유한국당이 건강한 야당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체제는 안 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보수는 이익 앞에는 양보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제1야당의 그 큰 덩치를 공천권을 또 선거 자금을 내가 그냥 내려놓으라고 어린 반푸르치도 없이 물러나라고 못 물러나. 나 광화문 갈 거야. 텐트에 들어 놓을 거야. 밥 안 먹어. 이렇게 되고 있는 거거든요. 딱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최진 박사님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진행 중인 자유한국당 주도의 보수 대통합은 뼈를 깎는 자기 성찰과 희생 없이 단순히 반문연대와 총선 승리를 위한 정치의 공학적인 보수 정당 통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국민적인 지지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딱 정리를 해봤습니다. 혹시 다른 얘기를 하면 하라 그러는데 똑같은 얘기를 딱 해주셨습니다. 예, 바로 그 대목입니다. 그래서 뭐 내년 총선에서 친박을 청산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 다 모이라고 얘기하면 모이는 사람들은 결국은 친박하고 우리 공화당밖에 없다. 혹시 여기에 변혁 동참할까? 자, 변혁 문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최 박사님. 변혁이 12월 8일 날, 다음 달 8일 날 중앙당 창당 8기인 대회를 한다 그래요. 예. 나가서 저 주변 들어보니까 자유한국당하고 통합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저쪽에서 오라 말다 하지 않고 또 통합하길 바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통합 안 한다는 사람도 있고 지금 아직 방향이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냥 독자로 갈 수도 있는 것 같고 아무튼 뭐 그런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을 위해서 결국은 판을 키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얘기죠. 예, 물론 그 측면이 일단 있겠죠, 우선적으로 그죠? 있다고 봅니다. 독자적으로 우리가 돌파가 이거는 아닌 것 같죠, 그죠? 예, 일단 모든 정당이 사실 일단은 파이를 최대한 키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걸 굳이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만으로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통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당대당. 그렇죠. 뭉친다 하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 짠 멋있다 뭐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다. 제3의 공간에서 당명도 바꾸고 예. 컬러도 바꾸고 예, 뭐 상당히 멋있는 측면이 있죠. 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이제 세 가지 중요한데요. 통합을 논의를 하고 추진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당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통합을 하려다가 안 되면 그야말로 우리 한자로 고사 있지 않습니까? 말라 죽는 겁니다. 그대로 앉은 자리에서 그냥 전멸하는 거죠. 이 상황을 피하려면 어찌 됐든 당이라는 형태를 하나 만들어서 최악의 경우에 총선에 그 당의 간판을 깃발을 걸고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선의 카드이자 최악의 카드를 동시에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당을 만들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전망은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은 바른미래당 안에서는 생존 방법이 없으니까 어차피 나가야 되니까 나가는 김에 한번 덩치를 키워서 최악의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가더라도 한번 덩치를 키워서 자유한국당하고 한번 통합 논의를 당대당 해서 우리 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공천 보정도 받고 한번 해보자 그런 시도로 보여진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참 그 바른미래당의 이 손학규 대표 체제에서 당권파가 변혁에 참여하고 있는 그 의원들 열 몇 명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에 들었다. 대규모. 와. 사실 바른미래당 안에 있으면서 자꾸 이 그 제3 그 저기 탈당 얘기를 하고 신당을 만든다는 것 자체는 좀 모양새가 그래고 아예 탈당을 하시던지 그죠? 오랫동안 지금 몇 개월째 뭐 탈당을 또 기정사실 해놓고 난 다음에 당 흔들고 그랬는데 아무튼 오늘 손학규 대표가 대규모 징계를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손학규 대표님 생각보다 막강합니다. 아주 강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이상희 교수님이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자, 변혁이 이제 12월 8일 날 중앙당 발기인 대회를 연다고 하는데 뭐 신당 만들 수 있죠. 했는데 이 신당 설문 내용에 보니까 그 첫 번째가 상식에 기반한 정당이에요. 상식에 기반한 정당. 아니 상식. 카먼 센스에 기반. 네네. 상식에 기반한 정당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면 상식에 기반한 정당이라고 얘기하면은 지금 바른미래당 안에 있으면서 이 신당 창당하면서 자신들끼리 뭉쳐가지고
당을 이게 흔들고 당 지지를 깎아내리고 하는 건 이게 상식에 맞는 겁니까? 저는 제 상식에 맞지 않아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상식에 기반한 정당이라는 것이 국민적 눈앞에서 설득이 될 수 있고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뭐 어떤 이념적 기반을 이야기 제시를 한 것이라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박사님 지적하신 부분도 일면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유승민 등 변역의 의원들도 사실 할 말은 있죠. 왜냐 그러면은 뭐 우리가 당을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손학규 대표가 여기 많이 버텼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 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상태에서는 색깔도 맞지 않으니까 우리는 독자적인 행동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도끼는 개끼니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저는 뭐 손학규 대표도 굳이 뭐 잘했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문제고 또 변혁 또한 뭐 당을 지나는 상태에서 좀 비겁하게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뭐 집이 있으면 바로 탈당을 해서 변형 모임을 만들어서 신당을 확실하게 가든지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크게 모양이 좋지 않다.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오시는 원내대표가 지금 변혁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실에서 신당 정당을 하는 모임을 거기서 회의를 해요. 예. 아무리 대한민국 정치가 막장이지만은 바른미래당 당원들이 아무리 웃기는 사람들을 뭉치있다고 하더라도 교수단체의 원내대표가 자신의 탈당파의 당대표가 된다든지 그 자리에서 탈당을 위한 그 무슨 뭐 신당 기획위원들로 회의를 한다. 저는 이거는 두고도 우리 정당사에 치욕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상식에 기반한 정당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 같은 이 학자들 순수한 학자들 볼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신당 만들 수 있습니다. 탈당을 하시고 만드셔야죠. 탈당을 하셔야죠. 원내대표 내놓으셔야죠. 아니 이 사람들만의 원내대표입니까? 그게 상식 아닙니까? 저는 이 대목에서 참 나름대로 뭐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아닌 것 같아서 한번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다시 최 박사님. 네. 지금 보니까 중앙선관위에 지금 이제 너도 나도 지금 당들이 막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최 박사님이 그 얘기 제3지대 정치판이 커지고 있다. 거기다가 연동형 비례제까지 만약에 등록이 되면은 3% 정도만 얻어도 비례대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죠? 예. 또 비례대표가 또 많아질 수도 있어요. 찬스네? 3% 정도는 득표율이 될 것 같은데? 하면서 너도 나도 창당을 하다 보니까 지난 21일 날 기준으로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이 모두 34개. 14개도 아니고 24개. 마음입니다. 34개. 저희들 다 만들죠 뭐. 그럴까요? 네. 하나 좀 만드시고. 실제로 현역 의원들도 네. 저한테서 문자가 옵니다. 몇 하나 명은 만들자고? 일반 안 했습니다만 하나 만들자고.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분도. 아무튼. 3%만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해서 조금 뜨면은 교섭단체까지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원내 진출할 수가 있고 독자적인 정도 많으니까. 뭐 한두 명 정도야 갈 수 있어요. 예, 34개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싶었으면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선거제도의 영향도 크고 그게 제3지대 판이 분명히 넓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실 이분들도 동의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면 표가 좀 얻을 수 있겠다. 그럼 비례 한두 개 얻을 수 있다라는 정치 공학적인 계산도 있지만 진짜 본질은요. 제3지대에 대한 민심의 흐름을 읽은 겁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반영한 거고 지금 방금 말씀하시지만 19대 총선 때 보니까 21개 정당이 근데 20대 지난번엔 19개 정도인데 지금 한 15개 이상 정당이 더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근데요. 가만히 제가 그 15개 정당 이름들을 보니까 요즘에 국민들이 꼭 하고 싶은 얘기, 외치고 싶은 슬로건 이게 당 이름에 당명에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 보면 부정부패 척결당, 예. 한민족 사명당 이거 남북 관계가 좀 나아졌으면 가지라 마음 당기고 그다음에 그 말 많았던 기본소득, 기본소득당 아예 저는 참 살다 이런 정당 이름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핵 문제를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핵나라당. 핵나라당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 제가 이제 다시 방송이나 책에서 강조하고 싶은 게 과거 노무현 정부가 이제 국민 참여 시대였다면 지금은 국민 주도 시대다. 국민들이 정치를 하는 겁니다. 주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제3의 정당, 제3의 지대가 성공이 될 성사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정당이 야당이 하려다가 안 되면은 국민들이 뛰쳐나옵니다. 명령으로 강력하게 밀어붙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총선 지금 마음대로 해서 국민들이 뛰쳐나올 겁니다. 진보든 보수든 통합하라고 정리하라고 네. 촛불 들고 태극기 들고 뛰어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통합은 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로 이루어지겠다. 국민의 명령이다. 예, 민영이다. 그거 반영했는지 모르다 여기 국민의 힘도 있네요. 국민의힘. 국민의힘. 예, 네. 정당 이름이 새로. 국민의힘. 예. 그리고 또 서민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소상공인당. 소상공인. 그러니까 예. 34개 정당 이름 보면요. 예. 지금 국민들이 하고 싶은 말들. 예, 속에 마음 꽁꽁 묻어두고 얘기들이 구호들이 그냥 그대로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최 박사님 예. 말씀 하시는 거 보면서 이런 정당들이 한석 두석 얻어서 국회에 대거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국회 안에서 진짜 한 싸움판 벌여보는 거예요. 정치는 싸우는 겁니다. 정책을 놓고. 그럼 34개 정당이요? 아니 33개는 다는 아니지만 최소한 10개 정도라도 한석 두석 정도. 원래 다당제주의자. 청년 정당도 들어오고요. 예. 앞서 무슨 정당이요? 소상공인당. 들어와서 소상공인들은 지금 거의 초토화돼 버렸습니다. 예. 어느 정당도 소상공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 지금 없습니다. 예, 예. 여기서 대표자가 들어와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면서 정책 소론을 할 수 있는 정당도 있고 핵나라당 이거는 조금 부담이 되긴 합니다만 핵나라당 아무튼 그래서 이런 정당들이 국회에 진출해 지금처럼 두 거대 정당만 모든 것 팔을 다 좌지우지해버리는 두 정당에서 어느 한쪽이라도 안 돼버리면 국회가 아예 작동이 안 돼버리는 이거보다는 다소 과도기적으로 여러 개의 정당에 들어가서 정책을 놓고 경쟁하고 연합도 하고 또 다수결로 표결도 하고 안 되면 양보도 하고 이런 정당이 더 오히려 지금 한국의 포스트 민주화 시대에 더 맞는 정당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저도 이제 비슷한 게요. 네. 많은 정당이 우후적선으로 쫙 들어가는 다당제는 솔직히 말해 저는 좀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네. 그러나 주요 정당 외에 이러한 군소 정당들이 의석 한두 개씩 들어가면요. 네. 그 지역 그 집단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방금 그럼요. 말씀 부분에 네. 대해서는 상당히 일맥상통하고 저는 동의합니다. 그럼 이를테면 기본 소득당이 그렇습니까? 기본 소득당에 네. 비례대표 한 명 들어갔다 칩시다. 지금 저는 기본 소득에 동의합니다. 저 요즘에 유럽 정치에서 이 복지국가 논리를 보면은 우리도 기본 소득을 이제 논의할 때가 됐습니다. 편파 방송 하시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예, 그건 아닙니다. 예, 기본 소득당 모릅니다. 예. 예, 지금 방금 알았습니다. 기본 소득당 있는지 방금 알았습니다. 예, 전혀 이분도 잘 모릅니다. 예. 오해. 박성희명 20펀치는 오직 국민의 눈에서 평론을 하지 특정인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본 소득당 누군지 모릅니다. 기본 소득의 가치만큼은 우리도 한번 이제 공론화해서 이것을 기본 소득을 할 것인지 또는 기본 소득의 비율을 맞출 것인지 아무튼 우리도 이런 논의를 할 때가 됐다. 왜? 절대 빈곤이 갈수록 커지면서 우리 사회에는 가진 자와 갖지 않는 자의 양극화가 상식 밖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치유할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기본소득이 안 돼서 복지 사각지에 대해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국회에 누구도 대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당에 있는 분도 한 분 들어가 가지고 자기 인생을 걸고 국회의원은 제일 좋은 거는 법률안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법을 만든 겁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여야를 찾아다니면서 연설을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할 때 누가 찬성하는지 누가 반대하는지 국회에서 상임위에서 한번 논의도 해보고 통과되면 본회의에서 논의도 해보고 아직 빨라. 그러면 또 다음에 또 하는 것이고 그런 논의라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는 이 타소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너무 많으면 또 좀 복잡해요. 사실은 그죠? 우리나라는 뭐 아시다시피 헌법에서 복수 정당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다당제 구도로 갈 수도 뭐 무난한 그런 제도를 장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뭐 극단의 정치에 사실 시달려 왔죠. 시달려 왔는데 뭐 이런 현상들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상 이것이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사회 정치 컨디션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를 이제 봐야 되겠죠. 지금까지는 실질적으로 남북 대치적 상황, 그 특이한 이데올로기적 상황에서 봤을 때 우리는 다당제보다는 양극단의 정치를 할지라도 양당제가 맞다라는 국민적 정서가 사실상 작동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돼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앞으로는 뭐 시대적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나 지금 상태에서 뭐 30개 이상의 정당이 저렇게 난립해서 나타나는 걸 보면은 분명히 국민적 니즈는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 좀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하자 그러면
이야기하자면은 뭐 굳이 정치 공학적이 아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민주당 등 진보 세력이 갖고 있는 25에서 30% 그 견고한 콘크리트 지지층을 제외한 나머지 7, 80%가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다라는 거죠. 네.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자유한국당이 역할을 못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말 나눠먹기식으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는 것이죠. 예. 이것은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민주당이 정책에서 많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떨어져나온 7, 80%가 갈 데가 없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적 측면하고 시대적 흐름하고 맞물려서 이제 돌아가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많은 저는 정당이 더 나올 거라 봅니다. 사실 총선까지는. 예. 그렇겠죠.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요. 자, 오늘은 그 최진 박사님 모시고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님이시고 최근에 그 제3지대 정치 세력과 관련해서 아주 상당히 날카로운 시각을 갖고 계신 분을 모셔서 지금 21대 총선 제3지대가 뜬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자, 요 대목에서 한번 제가 또 한번 최진박 선배에게 한번 이 질문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제3지대라고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과거에 말하는 중간지대는 아니거든요. 이제 그는 이념적인 스펙트럼이고 그렇죠. 과거를 넘어서서 이제는 지금 시대에 맞는 제3지대라고 얘기하면 결국은 이제 그동안 한국 정치를 양분했던 기득권 정당에 대한 일종의 국민적인 어떤 이 단합, 앞서 국민의 힘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힘이죠.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이런 방식인데 요 논의 자체가 되기 위해서 정치 세력이나 또는 정치 어떤 이 정치 가들이라든지 해서 지금 당장 어떤 준비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제3지대 정치가 다음 총선에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우선 저는 원탁회의 같은 게 하나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양극단의 정치를 배제한 합리적이 온건한 그런 인사들을 고세는 원탁회의에서 실질적인 힘은 없다 하더라도 네. 현안에 대해서 같은 의견을 조율하면서 점진적으로 통합의 단계로 한 발 한 발씩 나아가기 위한 그런 그 원탁회의에서 시간을 두고 지금부터 예. 꾸준히 논의해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거기서 주의할 게 각 정당에서 소외되거나 혹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의 어떤 모임이 아니라 보다 좀 능동적이고 국민들에게 신망을 받은 사람들끼리 대표 주자들을 내세워서 그런 분들이 여론을 꾸준히 수렴해 나가는 그런 작업을 하면은 논의를 거치면 저는 아주 합리적인 건설적인 해답이 도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네. 원탁회의 이상희 교수님, 원탁회의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과거에 서로 기득권 놓자는 얘기거든요. 원탁회의는 이런 자리는 우리가 사실 이거는 기득권 있잖아요. 여기가 제일 중심이잖아요. 우리는 사이드에 이렇게 이게 하지 말고 아예 크게 둥그렇게 같이 앉아서 똑같은 조건으로 논의를 하자라는 것이 원탁회의인데 이 원탁회의에서 제3지대 정당의 통합 문제를 한번 논의하는 것이 순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참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통합 자체보다는 뭐 연대로 가는 게 가장 최선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데 일단 우리 최 박사님께서도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고 박사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은 시장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굳이 내가 양보하지 않더라도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있다라고 이렇게 계산이 쓰는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확실한 지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 지분에 대한 통합 작업을 어떻게 나갈 것인가 이건 굉장히 힘든 문제거든요. 또한 가장 더 중요한 문제는 통합의 깃발을 누가 들 것이냐에 대한 또 문제가 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우산을 펼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괜찮은데 지금 사실상 고만고만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것을 아우를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없다. 이런 측면에서 보수 통합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런 겁니다. 국민적 성향이 또 하나 달라진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박사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만은 아까도 어떤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 정당이 또 저 국회의원 후보자가 내게 어떤 것을 줄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좀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자면 정치가 약간 희화화되어 있습니다. 희화화되어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독특한 슬로건이나 독특한 어젠다를 던지게 되면은 표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념이 너무 식상해 있었고 기성정당이 보여주던 행태가 굉장히 식상해져 있기 때문에 그 독특함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허경영이가 3% 이상 받을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국민들이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식상해져 있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희화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절구만 준도 저는 표를 찍을 수 있다. 이런 어떤 그런 의식 구조가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통합에 대한 부분을 자신을 희생시키고 또 그것을 양보하면서까지 거기에 참여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실리적 계산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저는 이제 그 네. 통합을 하기 위한 아주 전초적인 단계로 뭘 했으면 좋겠냐라고 이제 예, 물어보신 것 그렇습니다. 같고, 네. 근데 답변하시고 보면 이제 그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통합이 이제 되느냐라는 부분. 그렇죠. 네, 그 부분을 이야기해요. 그 부분에 이제 답변이 좀 다르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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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대답은 잘하지만 방향은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 통합이 어렵다.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이제 조금 전에 이 박사님 말씀하셨다시피 구심점이 없지 않느냐. 전부 생각들이 다른데 이 사람들은 무슨 지분과 뭘 명분으로 하나로 뭉칠 것이냐라는 결국은 양강 구도로 간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제 생각을 달리하는 거죠. 결국은 제3지대가 통합이 되든 되지 않든 간에 이건 결국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국민 주도 시대에 국민들이 강력하게 밀어붙이기 때문에 이 흐름은 제3지대의 흐름은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총선 전에 제3지대 통합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은 좌아니면 왼쪽으로 갈 것이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죠. 예. 이 표가 그렇지 않다. 어느 쪽으로 가지 않고 제3지대는 여러 가지 정당으로 해서 흩어진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럼 민주당이 승리하는 거네요. 그래서 아니죠. 그거는 어느 당이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당 의석수가 제일 많을 뿐이지 과반이라는 압도적인 1위 정당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1, 2, 3, 4, 5 순위라 할더라도 그게 어스피시 달 경우에는 군웅할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어느 특정 정당이 절대적인 승리를 할 수 근데 없다. 글자가 다수당 정당이 되는 거죠. 조금 더 숫자가 많은 의석수가 많은 정당이기 때문에 그걸 다수당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이를테면 한 당은 의석이 100개고 하나는 의석이 101개다. 그럼 101개 가진 당이 다수당입니까? 아니 그건 그 아니잖아요. 다당제 비슷하잖아요. 구도가 된다는 거죠. 이를테면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제3지대가 하나로 단일화되든 안 되든 간에 결국은 가장 큰 크고 강력한 흐름을 형성할 것이다. 그리고 총선 이후에 이건 결국은 대선 국면에서 자동적으로 교통정리가 될 수밖에 없다. 통합 구도가 왜냐? 될 것이다. 국민들이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강력히 흐르기 때문에. 그 좀 크게 보면은 사실상 그 말씀 일리가 있는 얘기죠.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민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설사 제3지대가 통합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제3지대에서 유력한 정당들의 표가 분화 또는 분산될 것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총선 이후에 대통령 선거 2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총선 이후에는 대통령 선거에서는 단일되고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만약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표 계산을 해보면은 뭐 거대 정당한테 유리한데 따지고 보면은 거대 정당한테 유리하긴 합니다만은 자유한국당한테는 굉장히 불리한데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야권이 똘똘 뭉쳐가지고 1대1로 싸워도 지금 쉽지 않은데. 네. 그죠? 네. 다른 성은 다 야당이지 않습니까? 네. 뭉쳐도 쉽지 않은데 뭉치지 않고 그러니까 뭐 30몇 개 정도가 다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 10개 정도가 서로 각출전을 벌여서 표를 얻을 경우에는 결국은 지역구 선거에서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이제 그 질문의 뜻을 이해를 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용적으로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예.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요. 좌쪽, 아주 강력한 좌, 극좌라고 표현하기는 좀 표현은 뭐하지만은, 그다음 극우라고 표현하면 아주 우쪽에 있는 세력을 제외하고 나머지 있는 중간지대에 있는 세력들이 일단 의석수를 여러 갈래로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특별하게 유리할 것도 불리할 것도 없고 자유한국당이 특별하게 불리할 것도 유리할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당이 상당히 개혁적으로 국민의 민심에 부응해서 개혁적인 제3지대의 이니셔티브 주도권을 지느냐. 그 정당이 주도권을 쥐게 되면은 결국은 나머지 정당이 보수나 진보하는 그 정당으로 따라갈 수 있다. 이를테면 더불어민주당이 과감한 자기 혁신을 해서 제3지대에 주도권을 쥐고 깃발을 높이 들 경우에 나머지 상당히 보수나 중도원 정당들이 더불어민주당으로 쫙 빨아들이면서 민주당 중심의 제3지대론이 형성이 될 수가 있고 반대로 자유한국당이 과감히 자기 혁신적인 개혁을 하게 되고 박근혜 그림자를 쥐을 경우에 제3지대 주도권을 자유한국당이 쥐면서 그쪽으로 중도 정당까지 개혁 정당까지 상당 부분 빨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예. 상당히 생물처럼 유동적인 게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판을 굉장히 크게 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자, 우리는 이제
자유한국당 하나의 정당으로 놓고 민주당도 또 그 반대쪽에 하나의 정당을 놓고 난 다음에 이 중당을 뺀 제3지대 정당의 흐름을 놓고 얘기를 하는데 최 박사님은 그것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중도진영의 견인차가 돼서 이른바 그 세력의 개혁으로 중도로 올 경우에는 중도 같은 경우는 결국은 제3지대는 민주당이 주도할 수도 있는 것이고 반대로 자유한국당도 친박을 청산해버리고 비박 세력들이 제3지대 정당을 끌어안으면은 제3지대는 굴러갈 수도 있는 것이다. 네, 다 열려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른바 이야기하는 다운세 중도화 법칙 아니겠습니까? 이 몫을 누가 먹을 것이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민주당이 과감한 개혁과 쇄신을 하게 되면 제3지대에 있는 사람은 그 물로 빨리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네. 마찬가지로 한국당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해 변화 쇄신 국민적 열망에 맞게 하면은 이 3지대는 당연히 그쪽으로 몰려갈 수 있다는 거죠. 이 3지대가 객관적으로 남는 것이 아니고 객체로 남는 것이 아니고 큰 흐름에 따라 네. 만들어져 간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이 흐름을 나름대로 약간은 잇고 있는 게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철이, 표창원이라든 임종석이라는 사퇴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강력한 친문 치우쳤다라는 이미지를 받는 정치인들이 스스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불출마 선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러한 형태의 친문 세력의 불출마가 훨씬 큰 폭으로 이루어지면서 과감하게 중도적인 개혁적인 외부 인사를 영입할 경우 그 주도권은 민주당이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좀 그러네요. 답답한 게요. 네. 이런 겁니다. 왜 실질적으로, 답답하십니까? 네, 왜 답답하냐 그러면은 누가 답답합니까? 어디가? 제가 좀 답답한 게 민주당은 뭐 임종석 실장 이후로 뭐 앞으로 그 말씀하시는 그런 이 것 같아요, 개혁과 보니까. 쇄신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는 있을 거예요. 이건 이제 어떤 형태로 만들어 갈까 이제 그렇죠. 고심하고 있는 부분인데 최근에 뭐 양정철 원장도 이것이 이제 만나고 반면에 그 한쪽인 한국당의 입장은 어떻게 되느냐. 개혁과 쇄신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대표가 단식에 들어가 버렸어요. 이거 잘했다 못하다 하기 전에 그 개혁과 쇄신이 자칫하면 단식에 파묻혀 버리게 되면은 거기에 쇄신에 대한 영향력 자체가 뺏겨버리게 돼요. 그래서 답답하다 말씀하시는 거는. 자칫하면 이게 블랙홀이 돼버리거든요. 네. 저는요. 음. 조금 이제 더 예측을 더 해보자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강도 높게 친문의 색채를 지우면서 그럴 것 같아요. 이니셔티브를 쥐러 갈 겁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도 깜짝 놀랄 정도의 친박 청산 작업을 할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해야죠. 왜냐하면 대답은 간단합니다. 황교안 대표 목적은 대권에 있기 때문에 그걸 하지 못하면 본인의 정치적 미래는 없습니다. 그걸 알아요. 아직 때를 보고 있을 뿐이라고 봅니다. 그게 아니면 본인은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만 어느 쪽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어느 쪽이 더 훨씬 더 파격적인 방법으로 큰 폭으로 그리고 국민의 가슴에 와닿게 하느냐. 여기서 제3지대의 주도권이 판가름 난다고 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누가 다이어트를 잘하느냐 이겁니다. 누가 예쁜 다이어트? 몸을 다이어트. 예. 그래서 다행히 전망하시는 대로 황교안 대표가 그런 결기를 가지고 당내 혁신과 쇄신을 나선다 그러면 괜찮겠습니다만 자칫하면 거기에 다 묻혀버리게 되면은 이건 정말 힘들어지는 거죠.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도 상당히 좀 놀라운 이 전망을 지금 아마 듣고 계실 텐데 저도 사실 그런 고민을 많이 하긴 합니다만은 정치는 우리가 흔히 생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변할 수 있는 것이고 한국은 더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21대 총선의 전망은 지금 너무도 불투명하다 말씀을 드렸고 그 불투명 가운데 확실한 것은 제3지대가 분명히 넓어지고 있다. 그래서 제3지대 정당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통합 문제와 제3지대 정치론을 얘기하는 최 박사님을 모셔서 얘기를 듣고 있는데 또 요 논조 위에 다른 논조가 뭐냐면은 분명히 제3지대 양극단 정치와 양진영 대결에 신물이 난 많은 국민들이 있는데 이 국민들은 누가 민심 누가 표심으로 끌어낼 것인가의 싸움이 이른바 중도 대전쟁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 황교안 대표가 먼저 선점을 해버리면은 내년에 총선 전혀 알 수 없는 또 반대로 민주당에서 선점하면은 그것도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여야가 존망을 건 사생결단에 중도 진영을 견인하려고 하는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따라서 황교안 대표도 지금은 이제 밥을 안 드시고 계시지만 어느 순간에 밥을 드시면서 친박 청산에 나설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변수 집단이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흔히 올드보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를테면 손학규, 정동영, 김무성, 박지원 같은 사람이죠. 아, 예. 예, 어떤 역할이죠, 이게? 예, 이런 중진들이 어느 쪽 흐름에 힘을 실어주고 가세하느냐에 따라 큰 흐름의 물살은 달라지는 거죠. 아, 이 사람들 올드보이에서 완전히 골드보이로 변할 수 있는 저로우 찬스라고 보는 거죠. 아, 만약입니다. 만약에. 야, 이게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났네, 빨리 갑니다. 지금부터 새로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자, 만약에, 최 박사님, 제가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예. 만약에 황교안 대표가 이제, 저는 지금 황교안 대표가 망조로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망조로. 국민들의 눈높이를 읽지 못하는 정치인은 시대를 얘기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의 눈을 바보 아닙니다. 저 광화문 앞에서 청와대 앞에서 밥 안 먹고 단식하는 거는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들끼리는 뭉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나 정치는 그들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안 된다고 보는데 만약에 황교안 대표가 드디어 뭐 패스트트랙 통과되고 또 사법개혁 통과되고 황당한 또 당황스러운 모습으로 당사에 들어갔습니다. 당사에 들어가서 딱 일성이 이런 자유한국당 가지고는 내년 총선 못 치른다. 자, 이 당을 내가 정리하고 나 물러난다. 친박 인사들 한 50명쯤 됩니다. 내년에 불출마 선언해라. 당신들 하지 않으면 이 정도 안 된다. 친박을 잘라내고 비박 중심의 새로운 인물들로 당 비대위 체제를 만들어서 이 비대위가 중도에 있는 정동영 민평당 대표나 또는 뭐 대표적으로 손학규 대표하고 만약에 연대를 할 경우에는 전혀 새로운 정치 선거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진짜 매우 정치는 역설적인. 생물이군요. 그래서 예. 올드보이들에게 이제는 정치 그만했으니까 나가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 예, 그 손학규란 정동영, 김무성, 정세균, 박지원 이른바 정말 정치 8단 9단들 네. 이분들이 마지막 정치 변혁,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멋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이번 기회가 기회가 열릴 수도 있다. 대선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역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서 방금 말씀드린 이분들 올드보이들 네. 자기 마음으로 끌어당기느냐, 자기 품속으로 거대한 그 빅텐트 속으로 끌어오느냐, 어느 쪽이 끌어오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제3지대의 흐름은 큰 물살은 갈라지는 거죠. 야, 시대 정치. 그러니까 내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끌어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시대 흐름입니다. 그게 명실상부한 대통합의 정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민심은요. 이번 우리 홍콩 사태를 보지 않았습니까? 깨어 있는 국민들은 무섭습니다. 관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이 깃발을 들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 국민들이 깃발을 들 겁니다. 그걸 미리 알고 정치인은 행동을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저는 황교안 대표님 지금 저럴 때가 아닌데 지금 왜 저러시나. 민주당은 뭐 괜찮습니다. 그들은 지금 잘 나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못 나가는 자유한국당 저러면 안 되는데 했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라 새로운 변수가 생길 수 있다. 이상현 교수님,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게 결국 위상의 회복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문제죠. 지금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뭐 어느 자리에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뭔가 이게 위상의 회복입니다. 네. 쉽게 이야기하자면 블랙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당내 쇄신은 여기에 친박이라든가 어떤 형태든지 간에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틀고 정치적인 이미지에 손상이 안 가는 실리를 얻을 경우에 엄청난 파워를 갖게 되는 것이죠. 소위 눈짓만 하더라도 여기에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민이 원하는 쇄신과 계획이라는 것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을 전문 사람으로 다 바꾸는 것도 쇄신이지만 깃발을 들고 얼마나 진정성 있게 통합을 이뤄내느냐. 앞으로 어떻게 잘하겠다. 이것도 쇄신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렇기 위해서 지금 최진 박사님 이야기하셨는 부분이 정말 여기에 올드보이들하고 뭐 진정성 있는 어떤 통합의 가치를 들고 나온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충분히 큰 파도가 일 수가 있죠. 이 박성명 이슈펀치가 지금 혹시 청와대 앞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가시는 황교안 대표님 지금 보고 계실까요? 보면은 완전히 쇼킹한데? 저는 이제 일단 황교안 대표 단식은 뭐 절반의 성과를 거뒀다고 봅니다. 처음 시작한 타이밍은 상당히 생뚱맞았죠. 엉뚱하고 네, 그렇죠. 어색하고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네. 분명히 그 부분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강행을 했고 지금 6일째인가요? 지금 7일째로 넘어가고 있는 길목인데 일단 그 유약한 관료 이미지를 깨뜨리는 데 상당히 일조했고 그래도 공교롭게도
또 다행스럽게도 지소미아가 유에 연기되면서 몇 가지 성과를 거두고 또 이해찬 대표라는 청와대 쪽으로 찾아가서 뭐 화해 제스처를 대화 제스처를 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뭔가 가시적인 그런 뭔가 이루어지는 듯한 모양새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상당 부분 절반은 성공했다. 예, 저는 그래서 더 정말 힘들게 단식을 마친 후에 회복되면 그때부터 공천 작업이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라고 봅니다. 와, 그러면 정말 무서운 암소가 있는 건데 이상희 교수님도 가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적생 얘기를 참 좋아하거든요. 황교안 대표가 여기서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단식해서 죽으라는 그 뜻이 아닙니다. 사적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요. 내가 던지고 이 자리에 중도의 인사들을 과감하게 발탁을 하고 친박인사를 물러나게 해라. 그러면 제가 산다 이 얘기를 했는데 똑같은 얘기네요. 그죠? 그게 결국 드라마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할 수 있다. 예. 황교안 대표가. 드라마를 만들어내게 되면은 그게 위상의 회복이 되는 것이고 그게 상징성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쉽게 해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황교안 대표가 반전의 성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걸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황교안만의 드라마를 갖고 이제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정치에서는 엄청난 무기가 되는 거죠. 앞으로 이제 황교안 대표가 본인이 그걸 깨닫고 있으면 모르죠.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네, 본인의 의지를 갖고 되면 할 수 있죠. 할 수 있다. 네. 두 분 할 수 있다. 저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박선명이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왜? 자유한국당은 좋아하든 반대하든 간에 대한민국 제1야당입니다. 건강한 야당이 나와야 됩니다. 건강한 야당이 없으면 집권당은 정당 정치를 우습게 봅니다. 민주주의 망가집니다. 국민들은 양쪽으로 나눠져 버립니다. 미래가 없는 겁니다. 국민들이 그 부담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제1야당이 건강해야 되는데 황교안 대표가 만약에 저 단식 투쟁, 단식 농성을 툭툭 들고 나와서 자신을 던지고 친박들 뒤로 밀어내고 중진들 조용히 해! 물러나고 비대위체제로 가. 내가 죽을 거야. 그러면서 이 자리에 새로운 중도 인사들을 대거 발탁해서 중도 제3제들을 빨아당기면은 내년 총선은 생각만 해도 이거는 민주당에서 신경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이상희 교수님. 네. 우리 다음에 한번 더 갑시다. 네. 오늘은 우리 최 박사님이 오셔가지고 얘기 들으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지금 다 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얘기를 너무 많이 아닙니다. 하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지금 빠졌어. 지금 다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황교안 대표가 어느 정도 역량을 발휘하느냐에 할 수가 있다. 그거 아주 상당히 일종의 우리야 뭐 공학적으로 해서 근데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 친박 청산을 얘기하면은 자유한국당이나 관련된 사람들이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고 그렇죠. 반대하는 그 부분은 아주 심플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친박이다라고 이마에 써져 있는 사람 몇 명 안 됩니다. 그분들만 정리하면 됩니다. 스스로 장렬하게 물러나거나 아니면 과감하게 황 대표가 정리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중도층을 끼니나서 이른바 손학규 대표 등등과 관련한 제3제대의 인사들과 손을 잡는다.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친박 정산이라는 친박 청산이 그게 어렵지 않다는 얘기죠. 손학규 이마에 대표도 써져 있는 사람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친박이다라고 써져 있는 사람 이 사람들만 설득을 시켰어요. 본인이 과감하게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정권 잡으면 좋은 자를 주겠다라고 해서라도 좀 미묘한 발언이지만 정치협상을 설득을 해서라도 본인이 과감하게 사퇴하게 하고 그게 안 된다 하면 장렬하게 정리를 하는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그게 드라마 아니겠습니까? 제 교수님. 마이크 다음에 하십시다. 또 빼. 자,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다음에 제가 한번 제 교수님 모시고 그때는 우리 정치 심리 문제 또 대통령으로 문제도 한 번 더 좀 도란도란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제가 약속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재밌죠? 예, 재밌습니다. 예, 박선명 20편지는 국민의 눈에서 재미있게 방송을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희 교수님 괜찮죠? 예. 괜찮습니다. 좋았습니다. 네. 좀 오래간만에 최진 원장님 뵈니까 반갑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도 너무 네, 좋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날 오후 2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